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일색 색시를 탐낸 부자. 조선시대 합천에 사는 염씨는 17살의 나이로 이웃마을 청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워낙 자색이 뛰어났으므로 처녀 시절부터 남성들의 흠모를 받던 그녀가 시집을 가서 색시로서의 몸단장을 하게 되자 그녀의 자태는 더욱더 어여뻤지요. 그러나 염씨의 시댁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웃에 윤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염씨의 얼굴을 한번 본 뒤로는 밤잠을 못 잘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염씨는 조금도 허술한 틈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감히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흉측한 수작을 꾸민 윤씨는 어느 날 염씨의 남편을 불렀지요. 늘 쪼들리는 살림을 하자니 언제 한번 형편이 비겠나? 내 이웃에서 항상 보아왔으나 이젠 장가도 갔으니 식구도 늘었고 또 아이도 생기면 살림이 더 어렵지 않겠나? 내가 미천을 대어줄 터이니 서울 가서 장사나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구두쇠 같은 윤씨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왔다가 뜻밖의 제의를 받자 걔는 뛸 듯이 좋아하였지요. 이제는 사랑스런 아내에게 큰 소리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보았으나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이렇게 처지를 이해해 주시니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염씨의 남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윤씨가 저녁을 함께하고 가라는 청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윤씨의 호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을 들은 아내도 윤씨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윤씨는 그에게 돈 1000냥을 구워주고 곡식 등을 보내어 남편이 없는 동안 먹고 살만한 양식을 주었지요. 염씨 부부는 몇 번씩 감사하며 이 은혜는 후일 크게 갚으려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염씨의 남편은 행장을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러 서울로 떠나버렸지요. 염씨의 남편이 떠난 뒤 윤씨는 버젓이 혼자 있는 염씨 집에 드나들면서 집안일을 보살펴주는 척하며 뭐 부족한 것 없는가 하며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갔지요. 염씨는 남편도 없는 집에 외간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이 남의 이목도 있고 하여 싫기는 하였지만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둘도 없는 은인인지라 올 때마다 좋게 대해 보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씨는 술이 거나하게 해서 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는데 염씨 혼자 있는 방으로 추적추적 들어오더니 주인인 양 털썩 아랫목에 주저앉아 횡설수설 못하는 소리 없이 주절대는 것이었어요. 듣다 못한 염씨는 모욕을 느껴 자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겨우 참아가며 한두 마디 말대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요. 그러자 윤 씨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야말로 천하일색이요. 하고 염 씨에게 가까이 가더니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어요. 염 씨는 손을 뿌리치며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점잖으신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신을 지키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며 점잖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취한 척하며 염 씨에게 더 다가갔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염 씨는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해 금방 자결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를 위하여 천리길 멀리 돈벌이 나간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을 때 실망할 것을 생각해 보니 죽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돌아온 뒤 자기가 당한 수치를 알려 윤 씨의 흉악함을 알게 한 뒤 조치하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지요. 여러 날이 지난 뒤 남편이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염 씨는 남편을 붙들고 윤 씨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놈을 처치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나약한 남편은 처음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듣고 있다가 한참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참으로 난처한 일이로군. 내가 살기가 어려워 그 사람의 덕으로 돈을 벌어 장사를 하는 형편이니 그를 관가에 고발할 수도 없고 난처하오. 이왕 이렇게 된 일을 지금 떠들고 야단한 데차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꾹 참고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며 참으라는 것이었어요. 염 씨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런데 고약한 윤 씨는 처음 일이 말썽 없이 지나가자 이제는 염 씨와 그 남편을 얕잡아 보고는 염 씨를 아주 첩으로 만들고 싶어 하루는 남편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감언 이설로 그를 꿰었지요. 마음이 약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염 씨의 남편은 어물어물하다가 자기 아내와 의논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불러앉힌 남편은 겸연쩍은 얼굴로 눈치를 살피면서 윤 씨의 의견을 말하고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염 씨는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사람답지 못한 말씀이오. 그럼 윤 씨에게 뭐라고 한단 말이오.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요. 한 지아비를 섬기는 것은 여자의 도리이니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 하시오. 어찌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반푼이 같은 남편은 뒷머리를 긁적이며 곧바로 윤 씨에게 갔답니다. 그 생각은 단념해 주십시오. 남편은 오히려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나 음흉한 윤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염 씨를 첩으로 삼으려는 야심으로 계략을 꾸몄지요. 남편의 승낙은 이미 받았으니 염 씨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일이 반은 성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는 염 씨는 전부터 나하고 좋게 지내 몰래 만나고 있었더니 이젠 나와 살기를 원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이라 며칠 사이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지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자 염 씨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관가에 고발을 하였으나 돈이 많은 윤 씨는 뇌물로 관원을 매수하여 고을 원은 염씨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염씨는 원통함을 억제하지 못하여 산문으로 나오는데 어떤 관노 하나가 그녀를 희롱하였지요. 분이 극에 달한 염씨는 자리에서 칼로 자결을 하니 그제서야 염씨를 의심하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윤씨의 계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씨의 남편은 애당초 자기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아름다운 아내를 잃고 윤씨의 미천마저 빼앗기게 되자 자기의 못남을 한탄하며 을분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답니다. 아내 염씨가 자결한 뒤 어느 날 밤 그곳 역참이 꿈을 꾸었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 미인 하나가 나타나 서울을 가서 소원할 일이 있으니 말 한 필과 마부 한 사람을 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잠을 깬 역참은 이상한 꿈도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지요. 역참은 사흘 만에야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하고 역졸에게 말 한 피를 물고 서울을 갔다 오라고 명령을 하였지요. 그러나 역졸은 서울 누구네 집에 무엇하러 가는지도 모르는지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서울로 가도록 명한 말과 역졸이 별안간 며칠 동안 기절을 했다가 수일 후에 깨어난 것이었지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는 영조대왕이 능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를 철철 흘리는 여인이 나타나더니 하를 말씀이 있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란 것은 임금님보다 매시고 가던 신하와 장수들이었지요. 군사를 시켜 그 여인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 여인은 미동도 않고 꿇어 엎드린 채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소원을 들은 영조대왕은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라 했더니 정말 그 고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영조대왕은 윤씨를 엄히 다스리고 염씨를 위하여 정문과 비문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 후 윤가의 집에서는 자주 요괴가 나타나 망해버렸고 부녀자들은 염씨의 정절을 추모해 해마다 비각에다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순장이 된 처녀. 신라 시대 때 어느 가난한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물도 캐고 약초도 캐며 살림에 보탰고 딸인 우레는 품팔이를 하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딸이 잣죽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잣죽이 맛있게 되었어요. 좀 드셔요. 어머니는 잣죽을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웬 잣죽이 이렇게 쓰냐? 딸이 조금 떠서 맛을 보니 쓰기는커녕 맛만 좋았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뭐가 쓰다고 그러세요. 맛만 좋은데. 그래? 어디?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 끝에 죽을 조금 묻혀 혀 끝에 대보더니 이번에는 아예 고개까지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했지요. 이게 안 쓰단 말이야. 난 써서 못 먹겠네. 딸이 이상하게 여기며 잣죽을 떠서 먹어보니 아무래도 쓴맛은
없었습니다. 난 괜찮은데. 좀 더 먹어보거라. 그럼 알 것이야. 이상하게 생각하며 한 숟갈, 두 숟갈 맛을 보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났지요. 딸은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죽을 나만 먹이시려고. 딸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에는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야단스러워졌습니다. 큰일 났네. 나물 캐러 가신 우리 어머니 산속에서 저 비를 다 맞으시겠구나. 우레가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가 보니 발을 헛디뎠는지 높은 벼랑 아래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레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지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셔다가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레가 꿈을 꿨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레야, 너무 걱정 말거라. 네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약이 있지. 서라벌에 가면 인삼이라는 약이 있는데 10첩만 지어다 다려 먹으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야. 그 길로 우레는 마을에 내려가 노자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품을 팔았지요. 그래도 모자라서 품값을 미리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우레의 효성에 감탄하여 품값을 미리 준 것이지요. 마침내 우레는 이웃집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오겠어요.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얘야, 어딜 간단 말이야. 난 네가 멀리 가는 것이 싫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의뢰는 마침 길에서 서랍을 가는 선비 도령을 만나 함께 가게 되었지요. 의뢰는 서랍을에 가서 가장 큰 약방에 들어가 지닌 돈을 모두 내놓으며 인삼을 사자 하니 약방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는 인삼 한 뿌리도 살 수 없네. 의뢰는 너무나 실망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울고 있는 의뢰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혼자 소리를 하였지요. 인삼을 구할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의뢰는 귀가 번쩍 뜨여 다급하게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인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삼을 구해주는 대신 자네가 약이 돼 주어야 해. 제가 약이 되다니요. 마침 어저께 서라벌을 높으신 귀인 한 분이 돌아가셨지. 그분 무덤에 함께 들어가 저승에서 시중들 처녀를 구하고 있다네. 옛날에는 순장이라고 하여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나 하녀를 산채로 묻는 일이 있었는데 서라벌 귀인에게는 순장할 마땅한 여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려. 의뢰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나섰지요. 제가 그 집에 가겠어요. 인삼을 주세요. 의뢰는 몸값으로 받은 돈과 인삼을 선비 도령편의 집으로 보내며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셔요. 이 약을 다 잡수시고 건강해지시면 내가 돌아간다고. 어머니는 약을 먹고 거뜬히 일어났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레야,
우리 우레 어디 갔니?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정신이 나가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다음해 봄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커다란 죽순이 돋아나 울창한 대숲을 이루었지요. 지금의 춘천 중림동이 바로 그 자리라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억새를 도와준 갈매기들. 옛날 금강산 어느 마을에 칠기 하도 많아 칡더비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맑은 금강산 샘을 마시며 사는 이 마을 총각들은 나이 15도 되기 전에 벌써 힘이 장사 같아지고 날래기 또한 호랑이 같았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억새라는 총각은 힘이 무척이나 세었지요. 억새가 금강산의 뾰족 봉우리들을 이봉 저봉 훌훌 건너뛰며 창을 던지고 활을 쏠 때면 굳은 바위에도 창과 화살이 푹푹 꽂히곤 하였습니다. 또 억새는 얼마나 날랬던지 금강산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다가 마당에서 우리도 없이 길을 들이곤 하였지요. 억새는 노래도 잘 불렀어요. 억새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노래 한 가락을 목청 높여 뽑을 때면 억새의 구성진 노랫소리에 금강산 12,000 봉우리까지 춤을 추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 앞바다의 섬에 외적이 몰려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외적이 갈매기들의 보금자리를 털어내고 수천 개의 알을 긁어 모으면서 금강산으로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랑캐 놈들을 우리 땅에 들여놓아서는 안 돼. 알섬도 우리나라 땅이니 그곳에 가서 오랑캐 놈들을 족쳐야 해. 억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새는 사냥할 때 쓰던 창과 활을 메고 바다로 나갔지요. 해질 무렵 억새는 외적의 눈에 띄지 않게 돛을 달지 않은 배에 뛰어올라 포구를 떠났습니다. 비단을 펼친 듯 그렇게도 잔잔했던 바다가 알섬이 가까워질수록 사납게 일렁이기 시작하였지요. 억새는 노를 저으며 알섬으로 배를 몰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알섬에 닿기도 전에 날이 환하게 밝았지요. 오랑캐 놈들은 억새가 탄 배를 보자 와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놈들은 억새의 배를 빙 둘러싸고 점점 조여들었지요. 억새는 훌쩍 몸을 날려 가까이 다가붙은 오랑캐 놈들의 배에 범같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배전에 붙어 서 있는 오랑캐 놈들을 창으로 연신 찔러서 바다에 내던졌어요. 억새는 또 다른 배에 뛰어올라 이번에는 창도 쓰지 않고 오랑캐 놈들의 덜미를 덥석덥석 움켜쥐고는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어찌나 날래던지 마치 밭에서 물을 쑥쑥 뽑아 던지는 것 같았지요. 마침내 오랑캐 놈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놈들 뭐어쩌라고 섰는 게야? 적장이 뱃머리에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억새의 기상에 눌려 그 어느 놈도 감히 덤벼들 엄두를 못 내었지요. 억새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적장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노를 저어갔어요. 그때 화살이 핑 하고 날아와 억새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적장이 날린 화살이었지요. 억새는 어깨에 박힌 화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억새의 손가락 사이로
새빨간 피가 흘러내렸지요. 옷섭을 적시며 흘러내린 피가 뱃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억새는 창을 겨누어 들고 적장을 향하여 힘껏 내던졌습니다. 적장은 날아오는 창을 한 손으로 덥석 잡아쥐더니 나뭇가지 부러뜨리듯 뚝 꺾어버리고 말았지요. 적장도 힘이 대단한 장사였어요. 억새는 적장이 타고 있는 배로 나는 듯 뛰어올랐습니다. 부하들을 단번에 거꾸러뜨린 억새는 적장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지요.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엎치락 뒤치락 거리던 끝에 피를 많이 흘린 억새는 그만 적장에게 깔리고 말았지요. 적장은 있는 힘을 다해 억새의 목을 내리 눌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계속 밀려나가 먼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았지요. 적장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억새는 있는 힘을 다해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적장을 머리 위로 쳐들어 바다에 내던졌지요. 억새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배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억새가 탄 배는 파도에 밀려 어디론가 자꾸 떠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섬의 갈매기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덮으며 날아왔어요. 갈매기들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떠밀려가는 배를 힘껏 밀어주기 시작하였어요. 얼마 뒤 억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는 알섬 기슭에 와 닿아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은 자기들 보금자리를 되찾아준 억새가 고마워 억새의 머리 위에서 훨훨 날며 눈물까지 떨구었습니다. 섬나라 오랑캐 놈들을 모조리 쳐부순 억새는 마을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억새를 마을의 장수로 높이 받들고 환영하며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젊은 장수 억새는 오늘날 육화한 벼락 밑에서 꼿꼿이 앉은 채로 잠에 빠져 있지만 언제든지 외적이 달려들기만 하면 잠에서 깨어나 그때 쓰던 창과 활을 들고 오랑캐 놈들을 모조리 무찔러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꾼 아이와 바보 도깨비. 가난한 집 아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하던 아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시냇가를 찾아갔지요. 나무꾼 아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 맛이 어찌나 시원하고 달던지 꼭 꿀물 같았지요. 힘이 불끈불끈 치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물 속에서 뜻밖에도 개구리 한 마리가 솟아올랐지요. 그 개구리는 참으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예, 산 꼭대기로 가봐라. 나무꾼 아이는 개구리가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매우 놀랐답니다. 산 꼭대기? 그곳에 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바보 도깨비가 있거든. 그 바보 도깨비에게 네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그 도깨비가 틀림없이 네 소원을 무엇이든 다 들어줄 거야. 정말? 그래, 가보라니까. 네 소원이 이루어지면 고생스럽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야. 참으로 이상한 개구리와 도깨비가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지요. 나무꾼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정말 그곳에 도깨비가 서 있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를 보자 겁이 덜컥 났지만 개구리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여 용기를 내었지요. 도깨비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네 소원이 뭔데? 도깨비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지요. 나무꾼 아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좋은 수를 좀 가르쳐다오. 그거야 쉽지. 내가 당나귀 한 마리를 줄 테니 몰고 가도록 해. 당나귀를 몰고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당나귀가 부자가 되는 미천이 된단 말이지. 이리하여 나무꾼 아이는 바보 도깨비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너무나 기뻤어요. 당장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나귀가 생긴 것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횡재였기 때문입니다. 나무꾼 아이가 당나귀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해가 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이는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이 당나귀를 잘 맡아주세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예요. 그래? 걱정 말고 자거라. 그러나 나무꾼 아이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무꾼 아이는 주인에게 간밤에 맡겨둔 당나귀를 달라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주인은 이를 어쩐다. 그 당나귀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침에 보니 없질 않아.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는걸? 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간밤에 나무꾼 아이로부터 부자가 되는 당나귀라는 말을 들은 주인이 욕심을 품고 당나귀를 다른 곳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뭘 했어요. 단단히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잖아요. 하지만 얘야, 난들 어떻게 하니? 나무꾼 아이는 쥐었던 보물을 놓쳐버려 안타까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다시 바보 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억울한 이야기를 한 뒤 도깨비에게 다른 보물이 없냐고 물어볼 작정이었지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도깨비가 서 있었어요. 도깨비야, 안녕? 왜 또 왔니? 염치 없지만 너에게 또 부탁이 있어. 아니, 어제 준 당나귀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만 온 것이야? 나무꾼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젯밤 주막에서 자다가 당나귀를 잃어버린 일을 도깨비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되었구나. 그러면 오늘은 책보 하나를 줄게. 이걸 가져가거라. 아니, 책보는 무엇에 쓰는 것이야? 이 책보는 굉장한 책보이지. 이 책보를 펼쳐놓고 무엇이든 나오라고 하면 말한 대로 다 나오는 신기한 책보거든. 와, 그럼 돈이나 금, 은도 나오는 것이야? 그럼 부르는 대로 다 나온다니까.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에게서 신기한 책보를 받았습니다. 말만 들어도 뛸 듯이 기뻤지요. 얼마 가지 않아 큰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나무꾼 아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무꾼 아이는 해가 져서 어제 묵었던 그 주막으로 다시 갔어요. 주인 아저씨, 오늘 밤엔 이 책보를 단단히 맡아주세요. 당나귀처럼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요. 여부가 있겠나. 이까지 책보가 뭐라고
누가 가져가긴 하겠니? 나무꾼 아이는 신기한 책보란 것을 알려주려다가 참았습니다. 밤새 또 없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인에게 물어보니 또 책보가 없어졌다고 하였지요. 주인이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버린 것입니다. 신기한 당나귀를 가졌던 아이이므로 책보도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귀한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나무꾼 아이는 기가 막혔어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다시 도깨비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무꾼 아이가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었지요. 예,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니? 나무꾼 아이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2번씩이나 귀중한 보물을 잃고 보니 감히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또 책보를 잃어버린 게로구나. 그렇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는 방망이를 줄게. 가져가.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오는 방망이야. 하지만 도깨비야, 너무나 미안해서. 괜찮아. 하지만 이 방망이를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해주고 잘 맡아달라고 하거라. 안 돼. 그러면 또 없어진단 말이야. 아니야.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나무꾼 아이는 또다시 주막으로 갔습니다. 어쩐지 주막 주인이 나쁜 도둑으로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그러나 또 해가 져버려 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또 왔어요. 오늘 밤에 네 방망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맡아주세요. 그런데 이 방망이는 무슨 방망이길래 또 맡아달라 하는 것이야? 네, 이 방망이는요.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오는 아주 귀한 방망이지요. 세상에 별 방망이도 다 있구나. 그래 걱정 말라고. 내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주의해서 맡아줄게. 나무꾼 아이는 이 방망이마저 잃어버리면 다시는 도깨비에게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무꾼 아이가 나가보니 방망이가 주인을 마구 때려서 주인이 그만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망이였지요. 그제야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가 그 방망이를 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못된 주인에게 도깨비가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나무꾼 아이는 주막집 식구들을 불러 당나귀와 책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들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알았지요. 그 당나귀와 책보를 제게 돌려주세요. 그대로 계속 숨겼다가는 이 집에 또 어떤 벌이 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듣자 주막집 식구들은 벌벌 떨며 주인이 숨겨둔 당나귀와 책보를 가져다가 나무꾼 아이에게 돌려주었어요. 이리하여 주막을 나선 나무꾼 아이는 당나귀와 책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 뒤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회오리 바람이 가져간 것. 옛날 멕시코의 한 마을에 파블로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파블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잘하는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파블로에게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았는데 특히 자연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았지요. 파블로는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답니다. 어렸을 적 파블로는 높은 나무에 앉아있는 새에게는 무엇이 보일까 무척 궁금해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여 혼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가끔 마을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해했지요. 아버지는 파블로를 타일렀어요. 얘야, 조심하거라. 회오리 바람이 불면 빨리 피해야 해. 어떤 아이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았지. 그 뒤로 그 아이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단다. 파블로는 이 이야기에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지요?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모르겠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파블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같은 어린 아이들을 겁주려고 지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가게를 하는 아저씨에게도 물어보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보았지요. 하지만 모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파블로는 강아지와 함께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고개를 들어보니 산 쪽으로 뻗은 오래된 마차 길 근처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있지 않겠어요. 파블로는 강아지를 재촉했어요. 빨리 가자. 틀림없이 저기에는 회오리 바람이 있을 것이야. 처음에는 파블로의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바람에 나부끼고 강아지의 귀가 산들 바람에 팔락이는 깃발처럼 들썩이는 정도였지요. 그러더니 바람이 점차 거세져서 위도 단추를 꾹 채우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블로는 중얼중얼 하였어요. 별것 아니잖아. 왜 이렇게 다들 약한 바람에 벌벌 떠는 거지? 하지만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은 파블로는 미처 보지 못하였지요. 그 회오리 바람은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더니 거대한 자석처럼 파블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하였지요. 파블로는 이 바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회오리 바람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파블로는 한 발 한 발 땅을 힘껏 디디며 회오리 바람을 피해 비틀비틀 힘겹게 나아갔지요. 그리고는 강아지에게 따라오라고 미친 듯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 어서 집에 가자. 하지만 몸집이 작은 강아지는 강한 바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회오리 바람에 끌려갔습니다. 파블로는 돌아서서 강아지에게 뛰어가 강아지 끈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래폭풍이 휙 몰아치면서 훨씬 더 세차게 끌어당겼지요. 파블로와 강아지는 어찌된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소년과 강아지는 여기저기 부딪히며 뒹굴어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뚝 멎자 파블로와 강아지는 땅바닥에 쿵 떨어졌지요. 파블로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눈을 비비고 바지를 툭툭 털었지요. 그러다가 자기 손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블로의 손은 할아버지 손 같았어요. 손가락은 꼬부라지고 퉁퉁 부어있고 피부는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지요. 파블로는 허리를 피려고 하였지만 구부정한 채 똑바로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보니 폭삭 늙어 있었지요. 주둥이 털은 희끗희끗하고 등은 구부정하며 다리는 뻣뻣하였지요. 강아지는 간신히 꼬리를 흔들며 슬픈 눈으로 파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블로는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뭐라고 하지? 파블로와 강아지는 절룩거리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 모퉁이를 돌자 파블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지요. 파블로네 집이 있던 자리에 다 쓰러져 가는 벽돌집이 있는 것이었어요.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지요. 현관문도 망가져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폐허가 된 집에서 놀고 있었지요. 파블로는 아이들을 부르다가 자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같이 쉰 목소리였거든요. 너희들 뭐 하는 것이야?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아이가 깔깔대고 웃으며 비아냥거렸어요. 할아버지네 집, 이런 데서는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놀던 곳이라고요. 그제서야 파블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지요. 회오리 바람은 파블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빼앗아간 것이에요.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파블로와는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물론 집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하게 되었지요. 이제 파블로에게는 자기만큼이나 늙어버린 강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블로와 강아지를 미친 노인과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거리 저 거리로 회오리 바람을 쫓아다녔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파블로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파블로는 자신의 젊음을 빼앗아간 그 회오리 바람을 찾으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미친 노인 파블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파블로는 늘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간 아이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에요. 파블로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언젠가는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잃어버린 젊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회오리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둘은 회오리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주령을 어긴 효자. 어느 해 오랫동안 흉년이 계속되자 나라에서는 양식으로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의 한 효자가 늙은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술 한 말을 빚고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하였지요. 아버님 생신을 맞아 술을 조금 빚었으니
유쾌하게 노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친구 아들의 효정을 기특하게 생각하며 기쁘게 마셨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던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오늘 왜 오질 않는 거지? 노인들이 한참을 기다리자 늦게서야 김영감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술을 권하자 김영감은 친구의 아들을 불러 꾸짖는 것이었어요. 자네는 양반의 아들로서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어찌 술을 내놓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시고 즐긴다 하여도 나는 그런 짓을 못하겠네. 그러더니 김영감은 친구들이 붙드는 것도 뿌리치며 가버렸지요.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들이 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감은 충직한 듯 하나 욕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니 관가에 고발을 할까 걱정이네. 자네가 어서 따라가서 애걸이라도 하여 모셔오는 게 좋겠네. 그래서 효자는 김영감을 따라가서 간곡히 사정을 하였지요. 요즘 들어서는 혼례나 상례나 잔치에 술을 조금 빚는 것은 괜찮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조금 빚은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함께 마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김영감은 한참 동안 다시 꾸짖더니 엉뚱한 말을 꺼내었어요. 그럼 자네 집의 논을 모두 내게 주게. 올해 내가 농사를 좀 지어보겠네. 예? 저희 집에 가진 것이라곤 논뿐이온데 그것을 다 내놓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효자가 말을 듣지 않자 김영감은 화를 내면서 가버렸지요. 효자가 집으로 돌아와 그 일을 이야기하자 노인들이 염려하며 일러주었습니다. 잔치를 위하여 술을 조금 빚는 것은 허용된다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 김영감이 관가에 일러 바칠 것이네. 그렇게 되면 조사를 받을 것이니 부친의 생신날 그럴 순 없지 않겠나. 자네가 아예 관가에 가서 자백을 하는 것이 좋겠네. 그래서 효자는 술 항아리를 들고 관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영감이 먼저 와 군수 옆에 앉아 있었지요. 군수는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금주령이 내려진 걸 알고도 어찌 감히 술을 빚었으며 여기까지 술 항아리를 들고 온 것은 무슨 뜻이냐? 저희 아버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여서 바깥 출입을 못하셨지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매일 찾아와 노셨습니다. 금주령이 내린 후에는 술 대신 차를 드시곤 하였는데 마침 아버님 생신을 맞아 잔치 땐 술을 조금 쓰는 것이 허용된다기에 조금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 어른들께서는 아버님의 장수를 빌며 흔쾌히 술을 드셨는데 유독 한 분만 마시지 않고 가셨지요. 그래서 뒤쫓아가 다시 들어가시도록 권하자 그분은 저희 집의 논을 모두 내놓으라 하였으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친구분들은 그분이 관가에 고발할 것을 미리 알았고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생신잔치를 한 것이 도리어 불효가 되겠기에 제가 아버님 몰래 벌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효자의 말을 들은 군수는 사정을 알아채고 일부러 노한 척 크게 꾸짖었어요. 너는 이미 술을 빚어 나라 법을 어겼으니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술 항아리를 이미 관가에 바쳤고 오늘 네 부친의 생신날이니 특별히 곤장 10대를 내리겠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김영감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날마다 만나는 친구와의 우정은 생각지 않고
의리와 인정을 끊으면서까지 금주령을 어긴 자를 고발하였으니 참으로 충성스럽소. 그래서 당신을 이 고을의 음주를 단속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해야겠소. 이제 이 고을은 오늘부터 걱정할 것이 없겠소. 그러자 고을 백성들은 김영감의 악독함이 무서워 감히 술 빚을 생각을 못하였고 김영감은 한 건의 위반도 찾아내지 못하였지요. 군수는 3일 후 김영감을 잡아들여 책임을 물었어요. 어찌하여 여태 단 한 명도 잡아들이질 못했단 말이오. 군수는 그 벌로 곤장 10대를 맞게 하더니 다시 3일 후에는 곤장 30대를 또 3일 후에는 40대를 맞게 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김영감은 보름 동안 300여 대의 곤장을 맞았지요. 사람들은 군수의 처결을 통쾌해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재물을 탐해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린 자는 짐승과 같으니 매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귀를 막고 하는 도둑질.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혼자 지키기가 벅찼지요. 그렇다고 하인을 따로 두어 지키게 하려니 밥을 해먹이고 월급 주는 것이 아까워서 엄두를 못 내었어요. 부자는 생각 끝에 모든 문에 방울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대문에는 아주 커다란 방울을 달아 놓아서 누가 대문을 건드리기만 해도 시끄럽게 딸랑딸랑 울렸지요. 그러다 보니 밖에 누가 왔는지 안에서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어리석은 도둑들이 살고 있었어요. 두 도둑은 부잣집을 어떻게 털어볼까 궁리를 하였지요. 저 집에 값진 것이 많아 한 번 잘 털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문마다 방울이 달려 있으니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멋지게 털 수 있을까? 방울이 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두 도둑은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하였지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오늘 밤 우리 그 부잣집을 털러 가자. 한 도둑이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손뼉을 쳤지요. 무슨 방법인데 어서 말해봐. 다른 도둑이 조바심 치며 물었어요. 봐, 소리는 어디로 듣는 것이야? 그거야, 귀로 듣지. 그래, 귀로 듣지?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방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면 귀를 막아야 한다고. 내가 소리칠게. 귀를 막고 있어봐. 한 도둑이 귀를 막고 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둑이 소리를 쳤지요. 이런 도둑놈아. 다른 도둑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귀를 막고 서 있는 도둑에게는 잘 들리지 않아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야, 하나도 안 들리네. 이번엔 네가 해봐. 내가 소리를 쳐볼게. 두 도둑이 서로 위치를 바꿔서 소리쳐 보았으나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치는 내겐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한 도둑이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어요. 그것도 문제없어. 여기 솜으로 틀어 막으면 돼. 너도 틀어 막고 나도 틀어 막자고. 이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성공이야. 자, 우리 그 부잣집으로 가보자. 그날 밤 두 도둑은 살금살금 부잣집 대문 앞에 다가갔어요. 대문에는 커다란 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도둑은 주머니에서 솜을 꺼내어
정성스레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지요. 그러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두 도둑은 서로 몸짓과 눈짓으로 말했지요. 대문에 있는 방울을 떼어내. 그러나 방울은 워낙 단단히 메어나서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둑이 방울을 떼어내려고 흔드는 바람에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그러나 두 도둑에게는 방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요. 겨우겨우 방울을 떼어냈어요. 성공이다, 성공.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두 도둑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크게 웃어댔습니다. 두 도둑 귀에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두 도둑은 창고를 열고 큰 자루에 값비싼 보석과 곡식을 담기 시작하였어요. 방에 들어가 장롱도 뒤졌고 부엌 찬장도 찢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한 자루를 가득 담았지요. 자, 이제 그만 가자. 이 자루 메고 가기도 힘들겠어. 그래,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어. 이 좋은 방법을 왜 여태 안 써먹고 고생하였을까? 다음부터는 도둑질할 때 꼭 귀를 막고 하자. 그러나 두 도둑 뒤에는 아까부터 부자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도둑은 귀를 막고 있어서 부자가 소리치며 달려온 것도 못 들은 것이지요. 아이쿠, 머리야. 부자가 내리친 몽둥이를 맞은 한 도둑이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알고 나왔을까? 다른 도둑도 몽둥이로 얻어맞고 멍한 얼굴이었지요. 이런 도둑놈들아, 간이 커도 분수가 있지. 웃고 떠들며 도둑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두 도둑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였지요. 부자는 두 도둑 귀에서 솜을 빼내었어요. 이 녀석들아, 네 놈들 귀만 막는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이야? 편히 살 수 있는 곳. 옛날 어느 머슴 총각이 서천 시옥골에 가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떠났지요. 시옥골이란 부처님이 산다는 환상의 나라이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나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어여쁜 처녀 하나가 밭에서 잎을 따고 있었지요. 그래서 총각이 물었어요. 이보시오, 서천 시옥골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서천 시옥골에 가서 제가 누구에게 시집가야 잘 살 수 있는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겠어요. 총각이 그렇게 하겠다니 처녀가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른쪽 길로 가시오. 한참 가다 보니 갈림길이 또 있었지요. 마침 어느 농부가 울상을 하며 앉아 있었기에 물어보았답니다. 이보시오, 서천 시옥골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우리 배밭에 배가 왜 안 열리는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겠소. 총각이 그럼하고 하니까 오른쪽 길로 가시오 하고 가르쳐 주었지요. 총각이 한참 가다 보니 또 갈림길이 나왔답니다. 총각이 여보시오, 서천 시옥골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하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였어요. 우리 집에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식구들이 겁이 나서 다 죽게 되었으니 왜 그런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지. 총각이 그러겠다고 하니 왼쪽으로 가시오 해서 왼쪽 길로 자꾸자꾸 가니 서천 시옥골에 다 왔습니다.
가보니 늙은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물었지요. 여기가 서천 시옥골이오. 그렇소. 그럼 당신이 신령이오. 그렇지. 그래서 여태 걸어오다가 만난 사람들이 물은 걸 가르쳐 달라고 하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처음 만난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총각하고 혼인하고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다 걸음을 너무 줘서 배가 안 열리는 것이고 귀신이 나오는 집은 마루 밑을 파보고 거기 있는 걸 모두 없애라고 일러주시오. 총각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귀신이 나온다는 사람에게 마루 밑을 파보고 거기 있는 걸 없애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마루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속에 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주인은 그것을 모두 총각에게 주면서 말하였어요.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금돈을 얻어오다가 배나무 주인에게 배밭에 걸음을 너무 주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처녀에게는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난 총각하고 혼인을 하면 잘 산다고 일러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처녀가 말했지요. 당신이 바로 내가 처음 만난 총각이에요. 그래서 총각은 처녀하고 혼인하여 부잣집에서 얻은 금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논도 사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